네,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이해하기 첫 번째 부분 재무상태표 밸런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대차대조표란 말을 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거 참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KIFRS 진짜 어렵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도입되면서 대차대조표란 말을 안 쓰고 이제는 재무상태표란 말을 이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무상태표의 구성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뭐 당연히 이제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다른 면으로 또 이해를 하자면, 자산 부분은 사용 부분이고요. 부채와 자본은 어떻게 그 돈이 조달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ABC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 내 돈 한 10억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한 5억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15억이 사용될 수 있는 전체 자본이 되겠죠? 그럼 그 조달금을 가지고, 음, 뭐 제가 이제 자전거를 유통을 한다고 했었는데, 자전거의 그 재고를 한 뭐 10억어치를 사고, 재고를 갖다 놓을 어떤 그 장소가 필요하고 하니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한 3억짜리를 임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이제 그 재고 임대 보증금 그리고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집기들 뭐 컴퓨터니 뭐 이런 것도 쭉 사서 뭐 그런 것들이 한 1억이 들었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가 조달이 이제 15억인가요? 15억이 되고 이제 여기가 사용이 15억이니까 10억, 3억 이러니까 1억 남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빚이 얼마고 뭐 내 돈은 얼마고 이런 어떤 내 재산의 어떤 그 사운드네스, 건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부분을 보면 자산은 어, 그 현금화의 순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동자산이란 말을 쓰고 또 비유동자산이란 말을 쓰잖아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것이냐 이런 순서대로 적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현금이 어쨌든 현금화가 제일 쉬운 거니까 현금, 그다음에 뭐 예금, 그다음에 뭐 적금, 그죠? 그다음에 뭐 증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현금화가 예를 들면 특히 아, 그 상장된 주식 같은 거는 뭐 금방 현금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대로 놓고 그리고 이제 비유동 자산인 경우 뭐 예를 들면 토지, 뭐 건물, 그다음에 무슨 기기 이런 것들은 이제 요 거의 그 현금화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대로 또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놓습니다. 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갚아야 될 것이 매일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갚아야 될 것이 뒤에 올라옵니다. 자본도 마찬가지고요. 자본은 당연히 제일 자본이란 거는 거의 갚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맨 밑에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데 이제 오른쪽에는 조달, 왼쪽에는 사용 이렇게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부채와 부채 부분과 자본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고 이쪽은 이제 자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유동자산, 그다음에 쭉 내려서 비유동자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막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냥 이익을 벌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익이 다시 자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익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이제 조달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갚아야 할 것을 맨 위에, 그래서 이제 유동부채를 제일 위에 해야 되고, 이제 안 갚아도 될 거를 이제 밑에다 놓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면 조달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은행이나 아니면 그게 투자가든지 리스크의 순서입니다. 리스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리스크가 없는 거죠, 거의. 근데 내가 지금 아, 못 받고 한 1년 후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리스크가 좀 더 커진 거죠. 그런데 3년 후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상당한 리스크죠. 그다음에 뭐 언제 받을지 모른다. 그러면 이건 무지하게 큰 리스크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상응을 해야 되는 리턴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리스크 순서대로 이 대차제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의 경우에 단기 차입금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차입금, 자본 중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우선주가 좀 더 위에 있고 보통주가 나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리스크 순서대로 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 순서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청산시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사업을 안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 청산된 가치의 어, 그 청구권, 그 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차이 제일 먼저 사실은 제일 먼저 그 부채 위에 올라가는 게, 예를 들면 에, 인건비를 안 주고 이렇게 이제 어, 가지고 있는 거를 제일 위에다가 놓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산 시 가장 먼저 인건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특히 이제 인건비 같은 거, 이거는 굉장히 물건을 조달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미지급 중에서도 이제 인건비하고 물건값, 대금, 물건 대금, 요게 이제 제일 하여간 제일 먼저 갚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떤 게 먼저인지는 제가 조금 지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는 이제 댓글로 제가 한번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뭐 은행은 사실 이 인건비보다는 좀 나중에 줘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 채권자, 뭐 5년 만기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오고요. 우선수,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산시 그래도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먼저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선주 5천만 원 투자했고 보통주 5천만 원 투자했고 어, 채권 5년짜리 한 5천만 원 갖고 있고 단기 차입금으로 하는 5천만 원, 그다음에 미지급금이 한 5천만 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어, 이 자산을 다 팔고 한 2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재고 다 팔고 뭐 토지 다 팔고 해서 2억 정도 남아서 이거를 이제 사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돌려주나요? 예, 미지급금도 먼저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먼저 돌려주고, 그다음에 1억 5천 남은 거 또 5천만 원 단기 차입금 받고, 그 중에서 또 이제 5천만 원 또 장기 차입금 갚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남았죠. 우선주까지는 그래도 돌려줄 수가 있네요. 그죠? 예. 사실은 이제 보통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는 우선주도 사실 돌려주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어 하여간 이 청구권 순서대로 되고요. 청구권이 이 부채 중에서 낮은 거를 이제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거를 선순위 채권. 그래서 부채도 사실 채권도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